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무례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봐주다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접점이라고는 없는 사이였는데요.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서울 외곽에 사시며 화원을 운영하세요. 저는 바로 위에 언니와 성인이 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화원으로 가고는 했습니다. 당시에 언니는 주말이면 매일 데이트를 하러 나가서 그날도 저 혼자 부모님을 뵈러 화원에 갔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시에 장마가 심하게 와서 화원에 물이 찼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오는 것도 모르시고 화원 안에서 물을 퍼나르고 계셨어요. 저도 놀라서 곧장 가방을 던져놓고 화원으로 들어가 물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남편을 처음 봤어요. 남편은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화원 근처에 사는 남자였는데요. 가끔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해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그날도 부모님 댁 화원에 물이 찼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와서 바로 도와준 거랍니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때는 전혀 호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뭘 하는 남자인지 작업복 차림이라 행색도 좋아 보이지 않았었고 말수도 없는 게 친절한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께서 그 남자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같이 화원에 물을 퍼나르나 고생했으니 아버지께서는 밥을 먹고 가라고 해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는 내내 아버지가 고맙다면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이 친구처럼 묵묵하니 성실한 친구는 본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건실한 청년이 왜 아직 장가를 못 갔나 몰라. 그러게 남자답고 일도 착실하게 잘하는 게 절대 처자식 굶길 일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중매 한번 설까? 요즘 여자들은 말끔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남자 좋다고 하지 저처럼 고졸에 매일 기름때 묻히며 사는 사람 좋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기름때 좀 묻히면 어때? 명색이 카센터 사장님인데. 알고 보니 남자는 아버지 화원 근처에 살면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보니 사람이 달라 보이기는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 나이가 고작 30대 초반이었다는데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제 눈에는 멋있게 보였어요. 그러던 중 언니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제가 언니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집이 언니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얻은 집이라 언니 결혼 자금으로 쓸 집이었거든요. 때마침 저도 직장을 옮기게 돼서 아예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댁에서 살다 보니 근처 카센터 주인인 남편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았어요. 동네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동네 어르신들 가게나 집이 망가지거나 젊은 사람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알아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남편 평판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남편에게 자연스레 관심이 생겨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께서 남편을 잘 알다 보니 저와 남편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라고 서두르셨어요. 좋은 사람이니만큼 놓치기 전에 빨리 하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과 오래 알아오던 사이인 만큼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매사 진지하고 신중한 편입니다. 그럴 만한 게 연애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에게는 말 못할 가정사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대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살았었는데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줄곧 혼자 살았답니다. 그래서 대학도 진학 못하고 카센터에 취직해서 일하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20대 때 자기 가게를 차린 거예요. 저는 남편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좋았습니다. 10대 때 혼자가 되어 자기 하나 건사하며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일을 해냈으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참지 못하고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있었다는 게 너무 오래전이라 과연 자신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부부로 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둘이 같이 이겨내면 문제 없다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희 부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둘이 함께 이겨냈어요. 결혼 초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을 때 일이 좀 있었는데요. 남편이 운영하던 카센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는 지인에게 투자를 했어요. 저도 잘 아는 지인이라 저도 남편에게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절대 저희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법인데 친구가 무슨 소용이었겠어요. 남편에게 투자를 받은 지인이 사업이 망해서 그대로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체에 들어갔던 보증금이랑 투자 비용은 날린 지 오래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원금조차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이러다 우리 카센터까지 날릴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그 지인을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인상에서 그때가 저와 남편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 큰애가 돌 간신히 넘어서 제가 업고 다닐 때였는데요. 남편이랑 둘이 아들을 얻고 그 지인을 찾기 위해 팔방으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던 중 그 지인의 고향집에 갔다 지인을 찾긴 찾았어요. 그런데 그 지인 꼴을 보는데 돈을 받기는 글렀구나 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너희 사정 모르는 거 아닌데 제발 좀 기다려줘. 내가 하다하다 부모님 시골집이라도 팔아보려고 애원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아흔이 다 된 부모에게 집이라도 팔아달라고 사정하러 왔다는 사람에게 도무지 돈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연세 드신 부모님 집을 네가 팔면 어떡해. 우선 급한 불은 내가 해결해 볼 테니까 부모님께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너 살 궁리부터 하고 있어.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가진 걸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친구 걱정을 하더라고요. 고맙다. 고마워, 친구야. 내가 죽는 난이 있어도 네 돈은 꼭 갚을 거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죽기는 왜 죽어 이 자식아. 처자식 있는데 당연히 버티고 살아야지. 이깟 돈 때문에 속 버리지 말고 밥 챙겨 먹고 다녀. 남편은 친구 주머니에 불쑥 돈 봉투를 찔러주고 그대로 저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꾹꾹 참았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속상할 텐데 제가 울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부는 결국 카센터를 접게 됐습니다. 남편이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 해도 남편도 투자한 건 사실이다 보니 책임이 없지는 않았어요. 빚쟁이들이 남편에게까지 찾아오자 급한 대로 남편이 카센터를 정리해서 지인의 빚을 먼저 갚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던 집을 정리해서 남편과 저는 서울의 집을 다시 얻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오빠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해요. 거기서 기술을 배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남편이 오빠의 소개로 일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칸센터 일만 하던 사람이라 갑자기 업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뭐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안 그래도 카센터도 잘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새로운 기술도 배워두면 좋지 뭐. 당시에 제가 뱃속에 둘째까지 있는 상황이라 남편도 말은 안 해도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마흔이 다 되어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남편은 저희 오빠네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이육을 불태웠습니다. 당시에 저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친정아버지께서 괜히 힘들게 기술 배우지 말고 아버지 화원 일이라도 돕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남편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친구한테 그런 일까지 당하고 마음도 안 좋을 텐데 괜히 몸 상해가며 하는 일까지 해서 고생하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 배워봐. 그럼 나중에 내가 이 화원 자네한테 물려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화원이야 아버님 어머님 평생 일구신 일인데 제가 돕서 받을 수는 없죠.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기술 배워두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남편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앞날을 생각하고 고민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는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 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친정언니랑 친정오빠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생각보다 언니 오빠랑 가깝게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원래 예전부터 언니랑 오빠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와 달리 언니 오빠는 욕심도 많은 편이라 항상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자식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집들은 장남 장녀가 부모님도 잘 챙기고 어느 집은 가정 노릇을 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형제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뺏을 거 없나 노리기만 했어요. 결혼할 때도 오빠랑 언니는 부모님께서 무리하실 정도로 호화롭게 식을 올렸어요. 처가나 시댁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빠랑 언니 결혼시킬 때에는 시골에 있던 땅까지 팔아서 못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남편이 집도 있고 카센터도 있는 상태라 정말 식만 올리고 바로 몸만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친정 부모님도 남편만 보면 미안해서 뭘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에 비해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께 다 받아놓고도 언니랑 오빠는 부모님 화원까지 노려요. 아마 저희 카센터가 망했을 때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에게 화원을 물려주겠다고 한 사실을 알았으면 언니와 오빠도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오빠는 툭하면 아버지에게 돈도 안 되는 화원 팔고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리자고 하고 언니는 틈만 나면 화원을 팔아서 서울에 집을 사자고 그러거든요. 우리 장인도 서울에 있던 오래된 땅 팔고 그 자리에 건물 지어서 대박난 거잖아요. 요즘은 무조건 건물주가 갑이라니까요. 그 땅값 낮은 동네에 건물 있으면 뭐해. 아빠, 땅이든 집이든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값이 오르는 거야. 그냥 이제 화원한다고 그만 고생하고 서울로 올라오시라니까요. 오빠나 언니나 부모님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매번 돈이 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부모님을 귀찮게 했어요. 그게 다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죠. 나중에 본인들이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오빠의 그런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당신들은 다른 생각 없다.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화원 일만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언니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그럴 때 보면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게 맞습니다. 오빠나 언니나 둘 다 잘 살아요. 오빠는 인테리어 가게를 하다 보니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어요. 올케 언니네 친정이 돈이 좀 있는 집안이라 장인어른이 오빠 가게를 차려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빠는 처가에 굉장히 잘해요. 처가에 무슨 일만 있으면 비서처럼 쪼르르 쫓아가요. 잘 살기는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부가 대기업에 다니고 언니도 은행에 다녀서 언니네는 걱정이 없어요. 문제는 저죠. 같은 동네에 살아도 월세 사는 건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언니랑 오빠네는 둘 다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가끔 언니나 오빠네 집에 다녀오면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어요.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자식 키우며 사는데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 은근 기가 죽기도 했지만 애써 기운을 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남편이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는 했어요. 서울은 확실히 거리도 깨끗하고 집도 다 좋아. 나 일 잘해서 벌써 일당 제법 오른 거 알지? 내가 얼른 기술 배워서 돈 많이 벌 거니까 기대해. 우리도 서울에 아파트 금방 장만할 거니까. 남편은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우울한 티도 내지 않고 금방 적응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데 기술도 금방 배워서 일하면서도 인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데도 일 배우는 속도가 빨라서 일당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올랐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말한 대로 뭐든 해내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남편을 돕고 싶어서 집에서 애들을 살뜰하게 키우며 애들이 유치원에 잠깐 갔을 때만이라도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희 부부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언니와 오빠였어요. 언니랑 오빠는 저를 만날 때마다 은근 제 속을 뒤집을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올케 언니를 데리고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커피숍에 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빠는 오자마자 제 속을 뒤집더군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나이에 대학생 때도 안 하던 커피숍 아르바이트나 하고. 에휴, 속 터져. 오빠 딴에는 동생이 40이 넘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속상해서 한 소리였겠지만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 고모한테 왜 그래요? 고모, 괜히 저 사람 말 마음 쓰지 말아요. 준혁이 아빠가 일도 금방 배우고 잘한다고 가게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고요. 올케 언니는 혹시나 제가 마음 상했을까봐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남편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빠는 꼭 듣기 싫은 소리를 한마디 보태더군요. 그 나이에 친구한테 사기당하고 남의 밑에서 일용직이나 하는데 그럼 잘해내야지. 그것도 못하면 사람인가. 오빠, 말 좀 가려서 해. 애들 아빠 잘못 아닌 거 알면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겠어? 으이구, 네가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남자가 나가서 돈이나 날리고 들어오는 거야.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부모도 없으면 머리라도 똘똘해야지. 그 머리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네 남편은 일용직이 딱 어울려. 오빠, 진짜 그만해. 오빠가 준혁이 아빠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이야 돈 좀 없어서 그렇지. 준영 아빠 애들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 매일 술만 먹고 놀러다니는 오빠보다 훨씬 좋은 남편 아빠라고. 저는 오빠에게 지지 않고 할 말 다 했습니다. 아무리 핏줄이라도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제 남편을 욕하는 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속을 뒤집는 건 오빠뿐이 아니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네 집은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 애들 데리고 자주 놀러 갔는데요. 동네 놀이터보다 언니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가 더 가깝다 보니 자주 가게 됐습니다. 놀이터에 애들 데리고 놀다 보면 조카들도 학원 끝나고 왔다 갔다 하다 만나서 애들끼리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간식도 사 먹고는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모로서 조카들을 챙긴다고 챙긴 건데 언니는 뭐가 또 마음에 안 드는지 만날 때마다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살쪄서 다이어트 시키고 있었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떡볶이니 빵이니 이런 거 사주면 어떡해. 우리 애 살 뒤룩뒤룩 쪄서 돼지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큰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최근에 살이 쪘다면서 언니가 어지간히 애한테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언니가 이해가 안 돼서 아직 어린 애한테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냐고 했습니다. 이제 초3한테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그리고 살이 찌기는 어디가 쪘다고 그래. 내가 보기엔 날씬하기만 한데. 어린애한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좀 주지 마. 언니가 원래 그래요. 사람이 좀 예민하고 까칠합니다. 어릴 때부터 본인도 살찌는 걸 싫어해서 매일 밥도 안 먹고 다이어트 약을 달고 살더니만 자기 자식들까지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저녁에 배고파서 야식이라도 시키면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와, 너 그 몸무게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이 밤에 치킨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 너 그러다 60kg 된다. 언니는 여자 몸무게가 50kg가 넘으면 돼지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맨날 50kg를 넘는다고 양심도 없다고 했다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자기 기준대로 피곤하게 살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 전보다 좀 유연해지겠지 했는데 저희 언니는 오히려 결혼하고 더 까칠해졌어요. 심지어 까칠함을 넘어서 못되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랑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안 맞아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서 같이 살 때까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도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어느 하나 비슷한 점이라고는 없었어요. 어릴 땐 서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배에서 나온 자매일까 싶을 정도로 신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막내라 그렇지 만약 제가 언니고 아래 동생이 있다면 절대 언니처럼 안 할 거예요. 언니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매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언니 옷을 제가 물려 입었어요. 그런데 자매들끼리는 원래 동생이 언니 옷을 물려 입는 걸 대부분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도 사주지 왜 물려 입냐고요. 그런데 우리 집은 반대였습니다. 언니가 본인이 커서 작아진 옷조차 저에게 물려주기 싫어했어요.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인데 왜 쟤한테 줘야 돼? 내 옷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맞잖아. 쟤한테 물려주느니 차라리 그냥 버릴래. 언니랑 저는 딱 2살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언니 옷을 정리해서 제 옷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하나라도 입고 나오면 언니는 자기 옷이라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잡아당기며 벗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다 울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도 기가 차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욕심이 많니? 어차피 네가 커져서 못 입는 옷인데 동생이 입으면 좋은 거지. 아깝게 버리긴 왜 버려? 그래. 남도 아니고 형제끼리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나눠주고 빌려주고 하는 거지. 그까지 옷 가지고 치사하게 왜 그래? 내 거잖아. 내 건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주라 마라 그래. 난 절대 안 줄 거야. 제 옷장에서 내 옷 다시 다 꺼내줘.
지금 생각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어릴 때야 뭣도 모르고 철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했었는데 언니는 지금까지도 욕심도 많고 배려심도 없었어요. 그나마 언니가 나이 들고 옛날보다 나아진 걸 굳이 찾자면 이제는 저에게 다 안 주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언니는 뭘 줄 때마다 사람 기분 상하게 주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어요. 애들하고 언니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언니는 항상 집에 올라갔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 올라가면 웬 쇼핑백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그 쇼핑백을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어제 애들로 정리했는데 작아진 옷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너희 애들 갖다 입히라고 내가 다 정리해놨어. 우리 애들 옷 다 백화점에서 사주는 거 알지? 다 비싼 브랜드들 옷이니까 아껴서 입어. 어릴 때 한두 번은 언니가 조카들 옷을 물려주면 고맙게 받아서 오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언니가 물려준 걸 가지고 와서 열어보면 기분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이라고 하며 주길래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항상 다 낡고 오래된 것들만 줬습니다. 왜 있잖아요. 세탁기에 하도 돌려서 보풀까지 난 그런 옷들이요. 그런 걸 생색내면서 줬다니까요. 거기다가 조카들이 입던 팬티까지 물려줬어요. 그럴 때면 정말 기분이 상해서 가져온 쇼핑백 그대로 버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언니에게 옷 물려주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언니 취향이랑 제 취향이랑 안 맞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니는 자꾸만 조카들 옷을 정리할 때마다 줬어요. 그날도 또 쇼핑백 안에 옷이 잔뜩 있길래 안 가져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아무리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이라도 어떻게 여자애들이 입던 옷을 우리 아들한테 입혀. 더군다나 언니네는 딸만 둘이에요. 저는 아들만 둘이고요. 성별도 다른데 굳이 여자애들이 입던 옷을 물려주니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은 저도 일부러 기분이 상했다는 티를 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싫다는데도 가져가라고 주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요. 야, 유치원 애들이 여자애 옷이면 어떻고 남자애 옷이면 어때? 대충 색깔 맞춰서 입으면 되지. 옛날에는 주기만 하면 신나서 가져가더니만 이제 와서 왜 괜히 자존심 풀려? 왜? 갑자기 없이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받는 게 더 자존심 상하니? 언니라는 인간이 동생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안 가져가겠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하자 바닥에 있던 쇼핑백을 발로 툭 찼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됐어. 안 가져가려면 말아. 기껏 생각해서 줬더니만. 암튼 없는 것들은 고마운 줄을 몰라요. 언니 말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고개를 바짝 세웠습니다. 동생한테 없는 것들이 웬 말이냐고요. 그때였어요. 퇴근한 형부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형부 앞에서까지 언니와 싸울 수 없으니 애써 말을 삼켰습니다. 형부는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처제 왔냐고 저녁 먹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언니랑 마주 앉아 기분 좋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라서 애써 거절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도 모르고 형부가 또 저를 잡으며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데 그것 또한 기분이 나쁘더군요. 이 더운 날 애들 데리고 그 좁은 집에서 밥 해먹이기 힘들 텐데 그냥 먹고 가지. 그래, 처제도 가만 보면 고집이 세. 정 싫으면 냉장고에 고기라도 한 덩이 가지고 가. 그거 한우야, 한우. 처제네 애들은 한우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이모부가 다른 건 몰라도 한우 정도는 줄 수 있지. 이건 꼭 가져가. 형부는 굳이 냉동고를 열어 딱딱하게 얼어있는 소고기 한 덩이를 생색내면서 줬어요. 손에 들린 고깃덩이를 보는데 열불이 확 오르더군요. 언니랑 형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말하는 게 얼마나 얄미운지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형부한테까지 싫은 내색을 할 수 없어서 저는 그날 애들하고 고깃덩이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기분 좋게 애들하고 놀고 들어와서 나쁜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애써 웃으며 남편과 아이들에게 소고기를 구워줬어요. 소고기는 죄가 없으니까 말이죠. 결혼하고 서울에 와서 애들 키우는 동안 내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언니와 오빠에게 서운한 일이 한 트럭이었어요. 그때그때 일일이 제가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오빠와 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자격지심을 부리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일이 많아서 무리를 했더니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빠가 일만 생기면 남편한테 일을 다 몰아줘서 쉬는 날도 없이 거의 일을 했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이어도 병이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자는 내내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길래 제가 안쓰러워서 오빠에게 하루만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말에 오빠가 대뜸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없이 살수록 사람이 성실해야지. 이렇게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면 어떡해. 오늘 일 펑크내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니까 죽을 병 아니면 그냥 나오라고 해. 오빠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조건 그냥 나오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말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좋게 나가지를 않았어요. 애들 아빠가 매일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일한 지 반년 만에 너무 아파서 처음으로 하루 쉰다는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오빠는 사람 아프다는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건지 걱정도 안 돼? 얼씨구, 배가 불렀네 불렀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주제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오면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처자식 굴기겠다는 거야 뭐야? 오빠는 애초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언제 나나 우리 애들 걱정을 했다고 처자식을 먹여 살린 애 마네야. 우리 애들 아빠 충분히 가장 노릇 잘하고 있거든? 그리고 오빠가 맨날 돈도 안 되는 거 몇 건씩 부려먹느라 일정 말도 안 되게 짜는 바람에 힘들어서 병난 거잖아. 그랬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오빠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일을 배우는 중이고 수습이다 보니 일당이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경력에 비해 일은 또 잘하다 보니 싼 맛에 일을 막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일하다가 병이 난 거고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런 건데 바로 약만 지어서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옆에서 저와 오빠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누워있다 벌떡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겠다고 오빠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남편의 말이 속상해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루 쉬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아니라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힘들게 알아봐 주신 자리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 약 먹고 출근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금방 갔다 올게. 세상에 이런 가족이 또 있을까요? 막내 여동생 남편을 데려다가 부려먹겠다는 못된 심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야 뭐든 괜찮다고 일을 빨리 배워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오빠 밑에서 남편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는 했지만 저는 남편이 일하러 나갈 때마다 걱정됐어요. 제 앞에서도 항상 버젓이 남편을 무시하고 막대하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오빠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안 봐도 알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일이 좀 있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일을 나갔는데 집주인이 진상이었나 봐요. 남편이 해야 하는 일도 아닌데 집주인이 전구를 갈아달라, 화장실 세면대 막힌 것 좀 뚫어달라, 귀찮게 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대 안 해줄 일들이었지만 남편은 워낙에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다 들어줬대요. 그래서 일이 생각보다 늦어진 거죠. 사무실에서 기다리던 오빠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남편이 답답했는지 직접 현장까지 쫓아갔답니다. 안 그래도 집주인이 진상인데 혹시나 남편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걱정됐던 거죠. 끝나도 벌써 끝나야 하는 시간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워낙 성격이 느긋느긋하고 답답한 친구라 영 속도를 못 내네요. 괜찮으시면 조금 늦게까지 시공해도 될까요? 오빠는 제대로 상황도 들어보지 않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나 봐요. 그때였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집주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이 친구 일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 좋은 게 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앞으로 내 건물 일 있으면 무조건 이 친구로 보내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 집주인이 그 동네에만 빌라를 8채나 갖고 있는 부자래요. 더군다나 그 동네에서 그 집주인 비위 맞추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까칠하다고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비율을 저희 남편이 다 맞춘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일로서도 인정받아 전보다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오빠가 일을 시켜줘서 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는 남편 앞으로 일이 소개를 통해 많이 들어와 굳이 오빠가 소개해주는 일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알아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슬슬 남편도 따로 인테리어 가게를 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오랜만에 온 식구가 친정에 다 모였습니다. 원래 부모님 생신 때는 식당을 예약해서 밖에서 외식하고는 했는데 그날은 아버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집에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여든이 넘어가기 시작하시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어요. 원래도 유전적으로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 증상이 있어 일하시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혈관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 정도로 치료를 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무리하지 않고 쉬고 계셔서 특별히 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도 많이 빠지시고 예전보다 기운도 없으세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아버지는 항상 든든한 존재였어요. 그런 아버지가 체격도 작아지시고 기운도 쭉 빠진 것처럼 힘이 없으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 생신만큼은 더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찍 친정에 와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나가서 먹는 것도 좋지만 정성을 들여 직접 해드리는 것만큼 건강하고 좋은 음식은 또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껏 어머니랑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더니만 언니라는 년이 오자마자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나가서 사 먹자니까 왜 굳이 힘들게 고생을 사서 하고 그래. 막내, 너는 누가 너더러 밥값 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엄마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하게 하니? 언니는 엄마 걱정하는 척을 하며 사람을 또 개무시했습니다. 저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버지 생신인데 괜히 집안에 큰소리 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유, 아버지 좋아하는 반찬이야 엄마가 제일 잘하는데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엄마는 이런 건 일도 아니야. 왜 괜히 일찍 와서 고생하는 동생한테 잔소리라고 그래? 말은 안 해도 제 표정이 한순간에 싹 굳어버리자 어머니도 신경이 쓰였는지 언니에게 그만하라며 솔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괜히 어머니까지 자식들 눈치를 보게 한 것 같아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깟 밥값 얼마나 한다고 누가 내든 무슨 상관이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나가서 사 먹는데 한 번 정도는 집에서 식구들끼리 시끌벅적하게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 재밌잖아. 애들한테도 추억이고. 언니도 그러고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빨리 와서 전이나 부쳐. 아버지 좋아하시는 새우 내가 다 까놨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핏줄이고 가족이잖아요. 언니가 아무리 얄밉고 싫어도 다 똑같은 자식들 키우면서 늙어가는 처지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언니도 저를 동생으로서 아낄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언니든 오빠든 형부든 저와는 잘 지내려야 잘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카들이 사온 케이크를 꺼내 노래도 부르고 아버지께서 초를 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생일 파티였어요. 오빠는 아버지 생신 선물로 미리 안마 의자를 배달시켰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두둑해 보이는 봉투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정성을 담아 용돈을 건네드렸어요. 저희 아들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편지까지 같이 말이죠. 아이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 농사 하나는 잘 지어서 다 늙어서도 이렇게 호강을 하네.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들기는 하셨는지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금방이라도 울컥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삽시간에 식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작은 형부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앞으로는 자식들이 드리는 생활비로 편하게 쉬시며 노후 즐기세요. 형부가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쩐지 이야기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음 차례는 언니였어요. 형부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하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요, 아버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설마 아버지 어머니 노후에 고생하게 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에 내 말대로 이 집이랑 하원 싹 다 팔고 서울에 집 사자니까요. 이서방네 회사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인데 무조건 2배는 오를 자리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언니 입에서 나온 2배라는 소리에 어머니 눈도 동그래졌어요. 그 순간 언니만큼이나 때를 기다렸던 오빠가 곧바로 말을 가로챘어요. 지금 같은 경기에 무슨 수로 집값이 2배로 뛰어. 너희는 명색이 대기업 다니고 은행 다닌다는 애들이 어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냐? 이제 부동산은 끝났어. 돈 벌려면 건물밖에는 답이 없다니까. 오빠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버지 회원 팔아봐야 얼마나 나온다고 건물을 올려. 그럴 돈 있어? 돈 없으면 대출 받아서 우선 올리면 되지. 나중에 건물 다 지어서 분양하고 팔아봐라. 대출 받은 거 금방 갚고도 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고 오빠고 도대체 왜 그렇게들 아버지 화원에 관심이 많은 줄 모르겠어요. 젊어서 아버지 어머님 두 분이 화원 운영하느라 고생하실 때는 다들 자기 일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제와 뒤늦게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세 집안 분위기가 시끌시끌해지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을 붉히던 아버지께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잖은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겠구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그네고 작은 딸이고 내 화원 가지고 건물 만드니 집사니 앞으로는 그런 소리 일절 하지들 마. 내 화원은 막내한테 줄 거야.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막내라는 소리에 오빠와 언니는 순식간에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재산이라고는 여기 땅이랑 화원밖에 없는데 그걸 막내를 준다뇨.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에이, 설마. 자식이 버젓이 셋이나 있는데 화원을 왜 막내를 줘요?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오빠와 언니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해탈해서 웃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세게 찌셨습니다. 내가 이 좋은 밥상 받고 너희한테 농담을 못하러 하냐? 화원 막내한테 주겠다는 말 진심이야. 너희들이야 다들 먹고 살 만큼 사니 굳이 몇 푼 안 되는 내 재산 욕심낼 거 없어. 내 화원짜리는 막내랑 막내 사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언니와 오빠는 연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성을 높였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 확실히 알았다. 자식이라고 셋이나 있으면 뭐래? 사위 하나보다도 다들 못한대. 내가 별거 아니라고 간단한 시술만 하고 일주일 입원하면 된다고 했더니만 너희들 다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전화 한 통 하고 말았어. 근데 우리 막내 사위는 나 입원한 날부터 시간만 나면 병원 들러서 나 먹을 것에 씻는 거며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몰라.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면서 우리 막내 사위처럼 착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워낙 체를 안 내서 저도 그 정도로 남편이 아버지 병원에 자주 찾아갔는지는 몰랐었는데 남편이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머니보다도 병원에 자주 갔대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신데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힘드실 것 같다고 굳이 본인이 자청해서 간 거랍니다. 남편도 매일 몸으로 하는 일이라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도 짬만 나면 병원에 와서 간식을 챙겨드리고 퇴근하면 꼭 병원에 들러서 아버지 저녁을 챙겨드리고 머리까지 감겨드리고 왔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희 남편에게 감동했어요. 아이, 그깟 병원 좀 왔다 갔다 했다고 화원 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 말은 바로 해야죠. 아버지 병원 입원했을 때 우리 기의가 50만 원이나 보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난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지금까지 너희들 내가 다 지켜봤는데 막내 사이만큼 나랑 너희 엄마 마음으로 보살피고 챙기는 자식 없었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착한 우리 사위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다. 내 마음은 그게 다다. 아버지는 돈이고 재산이고 부풀리는 것도 좋지만 당신이 평생 가꾸고 아낀 하원 조금이나마 귀한 자식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낙 완강하게 이야기하신 덕분에 언니와 오빠도 그 자리에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더 이야기하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거든요. 문제는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에게 화원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상황이 민망해져 버렸어요.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부와 올케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남편은 저에게 화원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화원 받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님한테 잘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괜히 상황이 이상해졌네. 그러게 아버지가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은 나도 전혀 몰랐어. 아, 둘 다 내 손 좀 그만 떨어. 어쩐지 갑자기 아버지 생신상을 직접 차리네 마네. 그럴 때부터 이상했다니까. 그러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순진함처럼 얌전한 척 하더니만 언제 뒤에서 잔머리를 그렇게 굴렸대. 그런 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래. 오빠랑 언니도 알잖아. 우리 신랑이 어디 머리 굴리고 그럴 사람이야? 그리고 원래 옛날에 카센터 할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 신랑 예뻐했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형부가 똥 씹은 표정을 하더니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생각지도 못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카센터는 도대체 언제적 카센터야?
결국은 남자 새끼가 노가다 나가는 주제에. 에휴, 한심해서 원. 순간 저는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습니다. 형부가 좋은 사람이 아닌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념이 없는 인간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형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부, 지금 저희 들으라고 하신 말이에요? 인상을 확 구기고 나랑 남편에게 하는 소리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형부도 더는 연기할 필요가 없겠다 싶었는지 똑같이 인상을 구기면서 저를 쏘아보더군요. 아니, 내 말이 틀려? 막내 사이라고 있는 게 매일 빌빌거리면서 노가다나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께서 면세게 해주려고 화원 주시겠다는 거잖아. 남들 앞에서 소개하기 얼마나 쪽팔렸으면 본인 화원까지 주겠다고 하시겠어. 순간 형부의 재수없는 눈빛에 저는 이성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리는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형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좀 다물어요. 한 번만 더 내 남편 건드리는 소리 했다가는 형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그때까지 가슴속에 담아놓고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능력 좀 있고 잘 산다고 저나 남편 앞에서 그렇게들 잘난 척하고 무시를 하더니만 결국은 사람 이성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선을 넘고 마네요. 저는 금방이라도 형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릴 것처럼 주먹을 꽉 쥔 채 형부에게 울분을 담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봤어요. 형부도 쫄아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요. 여보, 괜찮아? 진정해. 우리도 여기서 화내고 소리 지르면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우리가 참자, 어? 남편은 그 순간에도 이성적이었습니다. 제 손을 꼬박 잡고는 저를 다독였어요. 저는 주먹을 쥔 손을 애써 더 꽉 쥐며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인간들보다 잘 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화원할게요. 화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쪽에 이 사람 인테리어 회사 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화원도 유지하면서 옆에서 남편이 하고 싶었던 인테리어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해. 아버지가 도와줄 거 있으면 다 말하고. 그 순간 언니와 오빠 그리고 형부의 표정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다들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언니와 오빠, 형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사 준비를 하고 다시 아버지의 화원이 있는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려니 좋은 일이 격경사로 찾아오더군요. 예전에 남편이 카센터를 팔아가며 도와줬던 그 친구가 저희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덕분에 다시 카센터를 찾아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카센터를 포기하고 화원 옆으로 새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워낙 오래되어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요. 사실 매번 처가 올 때마다 좋은 집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는 도대체 무슨 복으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났을까요? 남편은 카센터를 찾아올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현재 아버지께서 하시던 화원을 어머니와 제가 같이 운영하며 그 옆에서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를 시작했어요. 집도 회사도 이제 막 새로 짓고 시작해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곳에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들들까지 6식구가 하루 종일 붙어서 살다 보니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너무 화목해요. 언니와 오빠, 형부가 전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요. 오히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오면 남편이 지은 집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튼튼하게 너무 잘 지었다고요. 와, 실력이 점점 더 일취월장하네. 이러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미 이 동네에서는 우리 막내 사이가 너보다 잘 나가.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딨냐? 다 부러워한다니까. 남편의 능력이 있기는 한지 저희가 지은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며 인테리어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화원집 막내 사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족들만 모이면 그 자리에서 남편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형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입술만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형부 나이도 벌써 40대 후반이네요.
대기업에서 그 정도 나이면 이제 슬슬 퇴직도 생각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형부, 퇴직하면 애들 교육비에 뭐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전 급하시면 우리 그이한테 이야기하세요. 기술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형부를 볼 때마다 생각 있으면 기술 가르쳐 줄 테니 언제든 가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랑 형부는 애써 썩은 표정으로 웃어요. 본인들도 민망하겠죠.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항상 자기들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잘난 척을 했었는데 일용직을 전전하던 우리 남편이 이제는 본인들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벌고 이 집안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요즘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농담으로 셋째나 가질까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을 무시했던 인간들에게 당당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저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결혼 후 몇 년 되지 않아 너무 많은 일을 겪고 이제 좀 한숨 돌리며 사연을 보내봐요. 결혼 전 저는 본가에서 회사가 많이 멀어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과 사귀고 있었는데요. 가끔 제 집에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주거나 근사한 요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가 취미였던 터라 음식 맛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야, 자기 음식은 맛있긴 한데 뭔가 아쉽다. 있잖아, 나중에 우리 엄마한테 요리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조금만 배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요리를 잘하시면 남편이 저렇게 말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제 입맛엔 잘 맞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짜고 맵고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간이 적당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는 쪽이었거든요. 남편은 이렇게 짜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고 자랐으니 당연히 제가 만든 음식은 뭔가 아쉬웠겠죠. 그래도 어른 앞에서 깨작깨작 먹을 수는 없어서 맛있다고 말씀드리며 열심히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제가 가끔 식사를 차려줬던 이야기를 들으셨던 건지 결혼 허락 받으러 간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하셨죠. 네가 준석이 밥 차려줬단 얘기 들었다. 사실 난 회사원보단 좀 더 번듯한 직업 가진 아이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 아들 밥은 안 굶길 것 같아서 결혼 허락하는 거야. 알겠니?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예쁘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말씀에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 박차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아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나 봐요. 그 후 약간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진행하고 저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저와 남편도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알콩달콩하게 살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침 점심때 도착해서 식사 얘기가 나왔고 시어머니께서 제 요리 솜씨 좀 보자면서 저보고 점심 좀 차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음식을 대접하려니 엄청나게 긴장되더군요. 그래도 최대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죠.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점심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차려놓은 음식을 한 입 드시더니 식탁이 부서져라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요리 잘한다고 하길래 기대했더니 이게 뭐야. 반찬 맛도 덜 들었고 찌개도 간이 하나도 안 맞네. 아유, 넌 이제껏 이런 걸 우리 아들한테 먹인 거야? 안 되겠다. 너 주말마다 와서 나한테 요리 좀 배워라.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보통 성격이 아니셨습니다. 깐깐함과 고집스러움으로 똘똘 뭉친 듯 보이셨달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음식에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어요. 물론 그만큼 음식도 맛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어머니께서 하신 음식이 제가 한 음식과 많이 달랐다는 거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짜게 만드시는 시어머니의 음식과 비교하면 제 음식은 싱거운 편이었을 거예요. 네?
요리를요? 어머니,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가끔 주말 근무도 발생해서요. 주말마다 와서 배우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뵀을 때마다 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배워보도록 노력할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좋지 않아지시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아까 우리 엄마가 요리 좀 배우러 오라 했을 때 그냥 네 하면 안 됐던 거야? 꼭 그렇게 말했어야 됐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말씀이셨을 텐데 그냥 좀 배워두면 좋잖아. 주말 근무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너무 짜고 매워서 내 입맛엔 안 맞는단 말이야. 혹시 당신 내 요리 맛 없었어? 내가 어머니 음식 스타일로 요리했으면 해? 아니, 그냥 가끔 내가 엄마 스타일로 먹고 싶을 때 여보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 말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해줬으면 하니 배우란 말이잖아요. 그걸 알게 되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이 이야기 때문에 좀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싸운 날이었죠. 겨우 음식 때문에 싸우게 되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저와 남편 둘 다 자연스럽게 화가 가라앉아 이 얘기는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제게 다시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배워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일단락된 줄 알았죠. 하지만 간과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의 고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셨어요. 예, 넌 뭐 하다가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아무튼 너 오늘 몇 시에 집에 들어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전화하신 줄 몰랐어요. 저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서 밤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내가 준석이랑 통화했는데 고등어 김치찜이 먹고 싶대. 근데 내가 네 요리 실력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맛은 어떻게 내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무조건 일찍 돌아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혹시 지금 저희 집 와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제가 주말마다 음식을 배우러 오지 않자 아예 직접 신혼집에 찾아와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도 없는 신혼집까지 열고 들어가 계신다는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네요.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어머니 전화 받았는데 지금 우리 집 계시다고 하시네? 어떻게 어머니가 신혼집에 들어가 계셔? 혹시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반찬만 놓고 가신다고 해서 내가 알려드렸는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아니, 당신이 오늘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고등어 김치찜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오늘 그거 나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어. 내 요리 실력을 못 믿으시겠대. 그리고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어떡해. 그럼 엄마가 알려달라는데 그걸 말을 안 해? 그리고 우리 엄마 고등어 김치찜 잘해. 이참에 배워두면 좋잖아. 안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일전에 저보고 시어머니께 요리 좀 배우라고 하던 남편 말이 생각나면서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남편 먹을 고등어 김치찜 해주는 사람인가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회사 업무도 맡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럼 먹고 싶은 사람이 배워두면 되지 왜 나한테 배우라고 해? 내가 당신 밥 해주려고 결혼한 사람이야? 이럴 거면 당신 입에 딱 맞는 음식 잘하시는 어머니 집에 가서 삼시세끼 다 먹으면 되겠네. 그럴 거 아니면 당신이 지금 당장 회사 조퇴하고 집 가서 배우던가.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당신 저번부터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 알려주신다는 엄마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 요리 실력에 자격지심 생겨서 그냥 막 거부하는 거야? 자격지심? 당신이야말로 말 너무 함부로 한다. 무튼 나 오늘 야근 있어서 일찍 집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어머니한테 배우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화나는 마음을 꾹 참고 일했습니다. 당연히 야근까지 하고 집에 늦게 돌아갔죠. 그때쯤이면 시어머니께서도 집에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같이 떡하니 앉아 계시더군요. 그렇게 먹고 싶다던 고등어 김치찜을 만들어 드셨는지 집안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보고 놀라 굳어있자 시어머니께선 절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죠.
넌 시애미 말이 말 같지가 않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내 말을 무시해. 내가 오늘 고등어 김치찜 만드는 법 가르쳐준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결국 야근까지 꾸역꾸역 하고 들어오고 말이야. 너 매번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니? 어머니, 밥 다 해서 통에 담아서 냉동해 뒀고요. 국도 해둬서 데워 먹기만 하면 되게 다 해뒀어요. 그리고 반찬도 3-4가지나 해뒀는데 제가 남편 밥까지 차려줘야 해요? 저 남편 밥 차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만 밥 차리고 요리해야 하나요? 똑같이 일하기는 무슨?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겨우 작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일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의 회사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대기업이라도 다니고 있었다면 제가 억울하지라도 않았겠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비슷한 수준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월급도 제가 조금 더 많았고 직급도 제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제가 이 사람보다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직급도 높아요. 그러니 당연히 일도 많이 하고요. 오늘도 보세요. 저는 야근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 더 일찍 들어왔잖아요. 그럼 혼자 밥은 좀 차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저한테도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내 아들이 너 먹을 밥을 차려줘야 되니? 그리고 그건 아내인 네가 할 일이지 우리 아들이 할 일도 아닌데. 아유, 음식도 못하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못날 줄 알았으면 난 결혼 안 시켰지.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지금이라도 갈라서라. 근데 저와 갈라서는 건 싫었는지 거기서 남편이 시어머니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갈라서라 그래. 그냥 지금처럼 엄마가 가끔 와서 해주면 되잖아. 그러다 보면 저 사람도 어깨너머로 배울지도 모르고 말이야. 남편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어머니를 계속 신혼집에 오시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본인 집처럼 신혼집에 차지하셨고 오실 때마다 반찬이며 음식들을 한가득 해두셨습니다. 시어머니 음식 스타일로 말이에요. 처음엔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속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음식 솜씨가 못 믿어오시다면 직접 요리해 주시면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반찬값도 고르니 일석이조였죠. 가끔 시어머니 반찬이나 요리가 아닌 제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제 것만 해도 되니 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니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음식은 공짜로 먹고 제 것만 만들어 먹는 게 보기 싫었나 봐요. 하루는 저보고 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염치도 없다. 우리 엄마가 매번 힘들게 반찬해 주시는데 반찬값 한번 보탤 생각은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아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부터라도 좀 일찍 와서 어머니 좀 돕고 그러지. 어머니가 내 음식 솜씨가 못 믿어오시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당신이 도와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일찍 와서 도우라 해? 나보다 매번 일찍 퇴근하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이며 요리며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먹잖아. 나는 국물이나 몇 번 맛보고 반찬 한두 입 먹는 게 다인데. 그렇게 따지면 반찬값은 당신이 챙겨드리는 게 맞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경가 아니지.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 도리는 좀 하고 살자. 그럼 당신은 사위의 도리 제대로 하고 있어?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받은 김치 먹고 감사하다고 전화라도 드렸어? 아니면 김장 재료비를 챙겨드렸어? 당신은 아무 도리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텐 며느리 도리를 강요해? 저희 남편이요. 결혼 후 친정에 뭐 하나 예쁜 짓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 같이 저한테 잘한다면서 점수 따놓고 결혼하고 나니 입 싹 씻은 사람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제가 따지고 들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위랑 며느리랑 어떻게 같아? 솔직히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란 말도 있는데. 이렇게 저와 남편은 같이 식사할 때마다 서로 잡아먹을 때 싸웠습니다. 너무 자주 싸우니 신혼생활의 달콤함은커녕 결국 각방까지 쓰게 됐죠. 하루는 남편과 또 말다툼하고 지쳐서 소파에 앉아있는데 제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 말대로 요리만 배웠어 봐. 그럼 엄마가 와서 반찬해주는 일도 없었을 거고 우리도 이렇게 안 싸웠을 거 아니야.
그때 전 매일같이 남편과 싸우는 것에 지쳐 있었고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남편 말대로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를 안 해서 제가 남편과의 사이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자국 물러나서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요리를 배우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별로 반기지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배운다는 말이 자신을 놀리는 것 같다고 하셨죠. 회사 일 때문에 못 배우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거야?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주말마다 와서 열심히 배워볼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바로 다음 주말부터 배우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주말마다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께 음식을 배웠습니다. 제가 음식을 배우니 남편도 좋아했고 싸우지 않으니 사이도 조금씩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죠. 저도 제 결정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산 하나를 넘자 또 하나의 높은 산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니 이번엔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나빠지더군요. 그것도 바로 어머니께 배우는 요리 때문에 말이에요. 어머니 요리 방식은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맛을 보고 그때마다 간을 맞추는 식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간의 기준이 매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정도면 됐다고 하셨다가 다른 날은 이게 아니라고 화를 내셨죠. 아니, 넌 왜 이렇게 간을 못 맞춰? 이제까지 내가 가르쳐준 건 다 잊어버린 거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어, 애가? 어머니, 이거 저번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맞춘 건데요. 저번엔 이 정도 간이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저번이고 오늘은 내가 조금 더 맵게 먹자고 했어 안 했어? 눈치껏 간을 잘 맞춰야지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다 말해줘야 되는 거야? 넌 이런 정신머리로 회사는 어떻게 다니니? 이렇게 요리를 배우는 내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이제는 주말이 오는 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게 쌓이다 보니 얼굴에 티가 났나 봐요. 한 번은 엄마의 생신을 축하드리러 친정에 갔었어요. 절 보시자마자 엄마는 제게 왜 이렇게 얼굴빛이 죽어있냐 하시더라고요. 딸,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얼굴빛이 안 좋네. 엄마의 걱정스러운 말씀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매번 혼이 나서 속이 골마 그렇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눈치도 없이 웃으면서 저 대신 말하는 거예요. 아, 별일 아니에요, 장모님. 요즘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요리 배우고 있는데 얼마나 못하는지 배울 때마다 그렇게 혼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라고? 시댁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 언제부터? 결국 엄마의 물음에 한숨을 푹 쉬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음식 솜씨가 믿음직스럽지 못하셔서 직접 와서 배우라고 했던 것과 남편과 싸운 것까지 전부요. 말하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그동안 남편은 옆에서 말 같지도 않은 응원이나 하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더 노력해보라는 말밖에 안 했거든요. 제가 우니까 남편은 당황했는지 갑자기 왜 우냐며 저를 달래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더 서러워져서 오열했어요. 즐거워야 할 엄마 생신 파티를 제가 망친 꼴이 됐죠. 울고 있는 절 다독이시던 엄마는 무거운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딸 얼굴빛이 이렇게 다 죽어갈 동안 뭐했어? 혹시 요리 배우라는 말도 자네가 한 거야? 그리고 혼나서 내 딸 얼굴이 이렇게 됐다는 게 웃으면서 할 말이야? 아니요, 장모님, 그게 전 배워두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 말일세. 딸 가진 게 죄인이라고 사부인이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다 참았어. 그저 둘이 예쁘게 잘 살면 된다 생각했고 내 딸한테 잘한다는 자네 말 한마디를 믿었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그럼 그렇게 좋은 거 자네가 배워두지 왜 우리 애를 보내서 이렇게 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했어? 아니, 자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렇게 사지 멀쩡한데 본인 어머니 요리는 본인이 배워둬야지. 내 말이 틀렸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 그날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엄마가 한마디 하실 때마다 남편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꼴 보기가 싫더군요. 말을 끝내신 엄마가 고개를 돌리고 우시는데 저 때문에 엄마 마음 아프게 만든 게 너무 죄송했어요. 저와 남편은 집에 돌아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리 들었으니 남편도 생각이 많았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주말이라 다시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우러 가야 했는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는 저 자신을 깎아먹고 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일 아침에 시어머니께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아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럼 준석이만 이쪽으로 보내. 괜히 같이 있다가 똑같이 아프면 어떡해? 네, 안 그래도 남편 보내려고 했어요. 전화 끊자마자 바로 보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께서 혹시라도 제 걱정에 전화하신 줄 알았는데 역시 저는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같이 안 나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주말인데 당신 같이 안 가? 요리 배우는 날이잖아, 오늘. 당신은 어제 우리 엄마 말 듣고 뭐 반성하거나 든 생각이 없나 봐. 나보고 오늘 시댁 안 갈 거냐고 묻는 거 보면 말이야. 어제 장모님 말씀은 그렇다 쳐도 네가 우리 엄마랑 한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네가 요리 센스가 부족해서 엄마한테 혼나는 게 내 잘못이야? 좀 눈치껏 잘해봐. 그럼 엄마도 언젠가 칭찬 한마디는 하시겠지.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절대 칭찬은 안 하실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본인 어머니를 몰라? 남편의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또 한 번 크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우기만 하면 시어머니께 음식을 배우는 게 다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그 후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께 요리를 배워도 고마워하지 않는 모습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정이 떨어져서요. 그리고 더는 시어머니의 음식 간 기준에 맞춰드리기도 어려웠고요.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제 더는 주말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이제 더는 요리 배우러 못 가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머니 성이 안 차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제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식사 때마다 남편 어머니 댁 보낼 테니까 같이 식사하세요. 너는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지 하고 싶을 땐 하고 안 하고 싶을 땐 안 하고 내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니? 어? 됐고 긴 말할 거 없어. 다음 주 주말부터 다시 와서 요리 끝까지 배워. 아니요, 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음식 배우겠다고 한 것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들이 제가 어머니한테 요리 안 배워서 매일 싸우는 거라길래 제가 양보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요. 차라리 이혼할게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구 마음대로 이혼한다 만다야, 어? 그리고 말해도 그건 우리 아들이 말해야지 네가 뭔데 먼저 이혼을 말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우리 아들 너랑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께서는 악다구니를 쓰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들으니 저도 악이 받치더라고요. 통화 뒤 전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가서 음식 배우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만약 시어머니께서 이 일을 계속 걸고 넘어지면 이혼도 고려할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저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여보, 지금 우리 엄마가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얼마나 난리인지 알아? 그런데 잘못했다 빌지는 않고 나랑 이혼하겠다고? 아니 도대체 요리 배우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려? 그냥 당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어. 고집이라고 했어 지금? 어머니한테 요리 배우라고 강요하고 고집 부린 게 누군데 나보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했다고 가서 빌라고? 됐어. 당신 말하는 거 들으니까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 아무래도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혼하자. 뭐라고? 아니 진짜로 음식 배우라는 말 때문에 이혼까지 가자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장난인 줄 알아? 내일 이혼서류 작성해서 줄 테니까 당신은 사인만 해. 여보,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제가 진심으로 이혼 얘기를 꺼내니 그제야 남편은 제가 진심이란 걸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시어머니께 잘 이야기해둘 테니 제발 이혼 생각은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 남편에게 한동안 말도 걸지 않고 지냈어요. 당연히 시댁도 안 갔고요. 한동안은 시어머니께서 줄기차게 전화하셨지만 전부 받지 않고 무시했죠. 그러자 남편이 정말 이대로 자기 엄마랑 척지고 살 거냐며 저를 회유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저 시어머니께 마음이 상해서 연락을 다 피하는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 온 걸 보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음이 상해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간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아 일부러 받지 않았죠. 저는 저를 회유하려고 하는 남편에게 더더욱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나 당신 어머니랑 척지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 만약 당신 어머니가 또 나한테 강요하거나 당신이 나한테 강요하면 난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남편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이 정말로 시어머니께 잘 말씀드린 건지 줄기차게 오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한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남편도 여느 때처럼 제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고요. 몇 달 정도 문제없이 조용히 지내니 남편에게 서운하고 웅얼해진 마음도 조금씩 녹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다 녹기도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지 않은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싶었던 저는 남편을 일찍 깨우고 식사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얼큰하게 끓여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차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인가 싶어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에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지만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계속 밖에 계시게 할 순 없었던 터라 문을 열고 맞이했죠.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차린 식탁을 빤히 보시더군요. 아침 먹고 있었던 거야? 예, 어머니. 근데 이른 아침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 밥도 차려. 어디 한번 먹어보게. 시어머니께서는 제 질문은 무시하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표정으로 저를 지나쳐 남편이 앉아있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보니 남편도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께 드실 밥도 퍼서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밥이 잘 된 상태라 왠지 모를 자신이 있었어요. 윤기가 자르르한 쌀밥을 시어머니 앞에 놔드리고 저도 자리에 앉았죠. 어쨌든 저도 밥을 먹고 출근해야 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뱃속에 돌이라도 얹힌 것처럼 거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식사를 시작하시자 저도 밥을 한 수저 들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분위기에 눈치를 보다 저를 보고 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밑반찬을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뚝배기에 든 김치찌개를 드시고 난 뒤 갑자기 얼굴을 일그러뜨리시더라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신경 쓰여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그런데 제 질문에 시어머니께서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곤 큰 소리로 고함을 치셨어요. 넌 이것도 찌개라고 끓였어? 겨우 이딴 걸 내 아들한테 먹여? 그래놓고 뭐 그렇게 자랐다고 이혼을 하느니 마니에 이년아? 시어머니께선 순식간에 뚝배기에 든 김치찌개를 제 얼굴에 뿌려버리셨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에 저는 피하지도 못하고 뜨거운 찌개를 고스란히 뒤집었었죠. 김치찌개가 뚝배기에 담겨 있어서 식지도 않은 상태라 너무 뜨거웠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곧장 욕실로 달려가 찬물로 식혔습니다. 하지만 쓰라린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김치찌개를 뿌린 것에 놀랐는지 큰 목소리로 시어머니와 뭐라 말을 했지만 그것까지 들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픔과 서러움에 눈물이 줄줄 흘렀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고통이 너무 심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응급실에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여보 지금 나 좀 빨리 응급실 데려다줘. 얼굴 너무 아파. 인연이 어디서 엄살이야. 그렇게 뜨겁지도 않았는데 야단법석은. 내 아들은 출근해야 되니까 응급실 갈 거면 알아서 가든가. 엄마, 그만해! 여보, 많이 아파? 내가 얼른 응급실 데려다 줄게. 잠시만 기다려. 준서가, 너 아직도 네 아내 편드는 거야? 그래,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해놨다 이거지? 인연이 감히 내 착한 아들을 홀려? 시어머니는 찬물에 얼굴을 식히던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절 마구 핥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시어머니를 막으려고 했고 남편도 뒤늦게 시어머니를 두 팔로 잡아 말렸죠. 남편의 손에 잡힌 시어머니의 얼굴은 귀신 같았습니다. 둘의 모습을 본 저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꼭 붙들고 아직도 쓰라리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부여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택시를 잡아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바로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였는지 입이 굳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전 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만 말하고 병원 위치까지 말한 뒤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니 제 옆에서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깨어난 걸 보고는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도 엄마 얼굴을 보자 너무 서럽고 슬퍼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잘 떠지지도 않았고 얼굴 위에 거즈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온통 뻣뻣하더라고요. 얼굴이 퉁퉁 부은 느낌에 입술도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황한 느낌에 엄마께 여쭤봤죠. 엄마, 나 얼굴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심하대? 아니야. 얼굴은 계속 치료받으면 나을 거래. 걱정 마.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지금은 마음 놓고 푹 쉬어. 엄마는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고는 곧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나가셨습니다. 제가 깨어났단 말을 듣고 오신 의사께선 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거의 얼굴 전체에 심한 2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까딱 잘못했으면 3도 화상으로 넘어갔을 거고 그런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수술 얘기를 듣자 마음이 섬뜩해지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가 있던 병실로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제게 다가온 순간 남편을 발견한 엄마가 남편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남편은 정신없어 보였지만 곧장 엄마한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 사과하더라고요. 엄마는 죄송하다 사과하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 딸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네는 어디서 죽치고 있다가 이제 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욱하시는 마음에 그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내 딸한테 김치찌개 부었을 때 자네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그놈의 음식이 뭐길래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난 이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자네 어머니든 자네든 누군가 내 딸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거야. 그날 처음으로 엄마의 화난 모습을 봤습니다. 늘 고운 말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셨던 분이거든요. 남편도 서슬퍼렇게 역정내시는 엄마 모습에 놀랐는지 쩔쩔매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제 얼굴만 한번 보고 병실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에 사고를 당했다 알리고 몇 주 동안 병가를 냈죠.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병실에 잘 찾아오지 않고 핸드폰으로만 매일 연락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남편에게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나 봐요. 그런데 엄마도 제 상처가 어느 정도 나은 시점부터는 바빠 보이셨고 병원에도 잘 못 오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엄마께서 법조계에 몸담고 계신 지인분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를 고소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펄펄 끓던 김치찌개를 뿌려서 화상을 입힌 행동은 상해죄에 해당해서 원래라면 실형을 살 수도 있지만 초범인 점 때문에 집행유예나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과 연락했을 땐 제 건강에 관한 얘기만 했지 엄마가 고소하신 일에 대해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있자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셨습니다. 딸, 혹시 엄마가 시댁 고소한 거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엄마. 엄마가 고생했을까봐 걱정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음 같아선 나도 똑같이 그쪽한테 김치찌개 부어버리고 싶었지. 그것보단 차라리 고소가 낫죠.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엄마께서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엄마 표정에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엄마가 또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듣는 내내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가 보내신 고소장을 받고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셨대요. 엄마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사과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한테 시어머니는 오히려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퍼부었다고 해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긴. 전화로 욕한 건 녹음해서 또 다시 고소했고 다음 날엔 직접 찾아갔지.
엄마는 시어머니께 막말을 듣고 다음날 시댁으로 찾아갔대요. 그런데 맨손으로 가신 게 아니라 커다란 곰국 끓이는 냄비에 김치찌개를 한가득 끓여서 가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또 한 번 대거리하려고 냉큼 나오셨대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고 냄비를 들고 집 안에 들어갔고요. 아니,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김치찌개에 환장한 노인네한테 김치찌개 먹이려고 왔지? 옛따이 노망난 노인네야! 그리고 엄마는 갖고 갔던 곰국 냄비를 시댁에서 뒤집어 엎어버리셨대요. 그리고 남은 김치찌개를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뿌렸대요. 아이고, 냄새! 이 옆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당장 치우지 못해! 그렇게 못하지. 내 딸 예쁜 얼굴 그꼴로 만들어 놓고 넌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알아. 당신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음식이 어떻다고 말하면 남은 인생 앞으로 이 김치찌개처럼 새빨갛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어? 그렇게 엄마는 시댁을 김치찌개 한강으로 만들고 돌아오셨대요. 엄마의 복수에 통쾌함을 느낀 저는 화상 때문에 뻣뻣한 얼굴로 깔깔 웃어댔죠. 하지만 뒤늦게 엄마한테 피해가 오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니 엄마는 고소하려면 하라지 하고 콧방구를 끼시더군요. 정말 엄마가 달라 보였어요. 순조롭게 상처가 아물고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은 저를 마중 나오겠다고 했지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울화가 남아있어서 얼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없던 신혼집은 제가 병원에 가기 전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남편이 혼자서도 집에서 잘 지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섭섭함과 괘씸함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날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고소한 거 알고 있지? 혹시라도 나보고 엄마한테 합의 이야기 좀 해보라고 할 거면 처음부터 말 꺼내지도 마. 그런 얘기 당연히 안 해. 걱정 마. 알고 있다니 다행이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할게. 당신 김치찌개 좋아하지? 앞으로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표 김치찌개 먹을지 아니면 나랑 살면서 내가 끓인 찌개 먹을지 선택해. 만약 당신이 어머니 김치찌개 선택하면 앞으로 나와 같이 못 산다는 건 잘 알아두고. 그 말은 나랑 이혼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당신 어머니가 욱해서 부어버린 김치찌개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 그런데도 당신이 어머니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한다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난 더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줘, 여보. 솔직히 내가 외동아들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좀 과하게 잘해주시려고 한 것뿐이고.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를 이렇게 쥐잡듯 잡으시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외동딸이야. 그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내가 당한 그대로 했으면 당신 이해했을 거야? 아니잖아. 딱 일주일 줄게. 그동안 잘 생각하고 마음 결정하면 말해줘. 그렇게 저는 대화를 마쳤어요. 사실 이 부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많이 생각했던 거였어요. 지금처럼 시어머니와 왕래하며 살면 전 더는 남편과 계속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남편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주말이라 시댁에 한참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일찍 돌아온 것도 모자라 씩씩대며 화를 내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여보, 나 마음 정했어. 내가 평생 사랑하고 아낄 여자는 오직 여보뿐이야. 내가 다시는 엄마 입에서 음식 얘기 나오지 않게 할게. 아니, 아예 엄마가 여기 찾아오지 못하게 할게. 궁금해하는 저에게 남편이 해준 얘긴 이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앞으로 고소장이 여러 개 들어온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부 벌금형이 떨어져 본인이 벌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홀로 지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벌금을 낼 여력이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벌금을 다 내고 나면 저와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죠. 엄마, 나 이혼 안 할 거라니까 왜 자꾸 하라 그래. 나 유미 진짜로 사랑해.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자꾸 그래. 이 녀석아, 그냥 엄마 말 듣고 이혼해. 엄마가 더 내조 잘하고 음식도 잘하는 애로 구해볼 테니까. 유미 걔는 네 기만 죽일 줄 알지 참한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기를 죽이긴 무슨 기를 죽여. 엄마,
나 지금도 그렇고 엄마가 유미한테 그 뜨겁던 김치찌개 뿌린 것도 이해가 안 가. 아니 대체 왜 그랬어? 유미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 아니야. 엄마는 항상 너 걱정해서 그러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다시는 제게 손을 대지 말고 저와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랑 엄마랑 다신 만날 일 없을 거야.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일 핸드폰 번호 바꾸러 가자. 저는 남편의 말에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만 바꾸면 뭐하나요?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셔서 난리치실 텐데요. 근데 어쩜 그렇게 걱정이 다 현실이 되는지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무작정 집으로 쳐들어오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준서가, 네가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 난 네 엄마야. 엄마를 버리고 저런 불려우 같은 년이랑 살겠다고? 엄마, 나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야. 게다가 엄마가 유미한테 한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기는 해? 내가 장모님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살아 요즘. 그럼 이혼하면 되지. 엄마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현도 잘못했는데 왜 엄마한테만 이래? 엄마, 유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도대체 유미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이혼 얘기 좀 그만해, 엄마. 나 엄마 이러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밖으로 밀어내니 속절없이 밀려나면서도 계속 남편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많이 착잡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시어머니께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제 탓을 하시는 게 기가 막혔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오셔서 난리치셨어요.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가 모르시는 곳까지 멀리 이사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착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남편에게 가끔 전화가 오는 걸 보면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도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지만 저나 남편이나 아직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이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바뀌어서 제게 더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겠다는 남편의 말 믿어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의 마음에 제가 대못을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죄송할 따름이에요. 요즘 엄마는 주말마다 새로 이사한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남편을 살피고 계십니다.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냉기가 폴폴 흐르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이 행복이 끝까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